안녕하세요. 세계 증시 현황과 글로벌 경제 이슈를 심층적으로 살펴보는 한상춘의 경제를 보는 눈 유선경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는 찰스 플로서 필라델피아 연방준비은행 총재의 긴축을 시작해야 한다는 강경 발언과 함께 상승했습니다. 특히 그는 미국 경제는 지난 여름부터 꾸준히 강해져 왔고 앞으로 더 강한 토대 위에 설 것이다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이와 관련된 더 자세한 미국 증시 마감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장윤정 캐스터. 네, 장윤정입니다. 지난주 마감된 뉴욕 증시 마감 상황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지난 주말 3대 지수 모두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지난해 4분기 미국의 국내 총생산 성장률 확정치가 시장의 예상치보다 상회한 것으로 나타나서 시장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줬습니다. 또 그리고 여기에다가 미국 기업들의 실적도 좋게 나온 점도 지수 상승을 견인했는데요. 네, 지난 주말 마감된 자세한 지수 상황 보시겠습니다. 네, 다우지수는 지난 주말 0.41% 상승한 12,220.59를 기록을 했습니다. 나스닥은 0.24% 상승한 2,700선에서 거래를 마쳤고요. 마지막으로 S&P 500 지수는요, 0.32% 소폭 상승한 1,300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지난 주말 기준으로 보면 지난 주간 나스닥 지수가 가장 큰 폭으로 올랐는데요. 지난 주간 3.8% 오르면서 가장 상승폭이 컸습니다. 네, 다우 지수도요 3.1%로 상승하면서 지난 주말 내내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 발표되는 기업들의 실적이 상당히 좋습니다. 네, 기업용 소프트웨어 업체인 오라클의 3분기 실적이 예상보다 호조를 띠면서 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술주의 반등을 돕고 있는데요. 또 여기다가 컨설팅 액센추어가 분기 순이익이 22% 상승했다는 소식에 시장은 강세를 보였습니다. 네, 하지만 지난 주말 시장의 상승을 이끈 건 바로 이 GDP 성장률 확정치인데요. 바로 이 성장률 확정치가 3.1%로 예상보다 훨씬 뛰어넘게 나타났습니다. 네, 따라서 잠정치 2.8%, 또 시장의 전문가 3.0%를 훨씬 웃돌면서 나타났기 때문에 향후에 경제 회복에 대한 어떤 근거를 제공했다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다만 3월에 미시간대 소비자 태도지수가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2009년 11월 이래 최저치를 기록한 것은 조금 안 좋은 영향으로 작용을 했는데요. 네, 그리고 또 이번 주에 발표되는 여러 가지 고용 지표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네,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만한 게요. 이 바로 3월 비농업 부분 고용자 수를 주시를 해봐야 되는데요. 네, 분기 말을 맞아서 윈도우 드레싱, 일명 수익률 관리를 위한 이런 매수세가 이번 주에 나오게 될지 시장에서는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뉴욕 증시 마감 상황 전해드렸습니다. 네, 장윤정 캐스터 잘 들었습니다. 네, 기대치를 상회한 GDP 성장률 확정치 덕에 주말 주가가 상승세를 보았군요. 네, 지난주 내내 미국 증시 움직임은 좋았습니다. 그 가운데서 필라델피아 연방준비은행 총재의 강력한 발언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한상춘 부사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미국 증시 상황에 대해서 살펴주시죠.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미국 증시를 볼 때 프리어닝 시즌을 맞아서 그 기업들의 실적이 어떻게 나오느냐, 그리고 주말에 그 발표되는 4분기 GDP 성장률 확정치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네. 대체로 긍정적 시각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렸었고, 또 지난주 금요일에는 어닝 서프라이즈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지난주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방송 내용과 거의 대동소이하게 나옴에 따라서 사실상 주가가 비교적 큰 폭으로 올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주가가 큰 폭으로 오른 데에는 지금 이렇게 악재가 이렇게 많이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주간 단위로 다우지수라든가 나스닥이 한 3% 정도 오른 것은 상당히 큰 폭으로 올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예. 역시 지금 월가의 관심은 펀더멘탈 측면의 월가 기대치를 부합하느냐 하는 것이 일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주가 예측 기법에서 가장 각광을 받고 있는 조지 소로스의 자기 견해를 본다면 네. 2차 상승을 이렇게 이끌고 그다음에 지금 악재를 극복할 수 있는 전제 조건으로서 펀더멘탈 측면이 증시하거든요. 네. 그래서 최근에 발표되는 이러한 기업들의 실적과 4분기 성장률이 시장의 기대치를 좀 웃돌게 나옴에 따라서 미국 증시가
이렇게 강하게 반등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역시 이번 주에도 앞서 장윤정 캐스터에게서 잠시 언급해 주셨습니다는 비농업 부문의 그 고용자 지수. 이거는 이제 비농업 부문의 고용자 지수라는 것은 시청자분께서 빨리 와닿지는 않을 겁니다. 네네. 우리로 얘기하면 그 제조업 부분의 고용자 지수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그렇군요. 우리가 이제 금융위기를 당하면서 미국의 그 금융 분야가 지금 과거와 달리 좀 이렇게 취약함에 따라서 이 제조업 부분이 미국 경제에 이끄는데 종전보다 많이 그 강해진 건 사실이거든요. 그런 관계에서는 이번 주에 발표되는 그 제조업 부문의 고용자 지수가 시장의 기대치를 웃돌게 나올 경우에는 그동안 그 민간 자율적인 경기 회복이 경기 회복 여부가 지금 월가에 가장 관심이 있는데요. 네. 그런 각도에서 이러한 그 희망의 고리를 이렇게 연결시키면서 미국 주가를 다시 한번 끌어줄 수 있는 소지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네. 또 한 가지는 이 고용과 관련된 지표는 대표적으로 경기 후행 지표입니다. 그래서 4분기 성장이 3.1% 나왔다 하더라도 과연 그 질적인 측면에서 이것이 과연 그 이렇게 건전한가 하는 각도에서 보면 대체로 보면 그 다음 분기에 고용과 관련된 부분에 고용을 얼마큼 끌어올리느냐 하는 것이 질적인 측면에서의 건전성을 뒷받침하는데 하나의 그 참고 지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네. 지난주에 발표됐던 그 주간 실업 청구가스가 비교적 괜찮게 나왔고요. 예. 이번 주에 발표되는 제조업 부분의 고용자 지수가 좋게 나올 경우에는 사실상 이러한 그 미국 경제 4분기 성장률이 비교적 질적으로도 건전하다 하는 평가가 되면서 예. 미국의 주가를 좀 끌어올리지 않겠나. 그래서 그에 앞서서 지난 주말에 어닝 서프라이즈와 관련된 얘기를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앞으로 발표될 경기 지수가 많은 영향을 미치겠군요. 고용과 관련된 지표요. 그렇겠군요. 네, 자세한 미국 증시에 대해서 살펴주셨습니다. 이번에는 이머징 마켓인 브릭스 시장의 움직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 브릭스 시장은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지면서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더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장윤정 캐스터. 네, 지난주 마감된 이머징 마켓 마감 상황 자세하게 살펴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상하이 본토 증시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지난 주말 하루 만에 반등을 했습니다. 1.06% 상승한 2,977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최근에 중국 정부의 긴축 구조에도 불표하고 투자자들의 관심은 일단 정책과 실적에 지금 많이 쏠려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미국과 같은 이런 해외 증시가 강세를 보이면서 향후 글로벌 경제 회복세가 크게 회복될 것이다라는 이런 기대감이 시장에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업종별로 보시면요. 실적 개선에 부각된 은행주가 특히나 강세를 보였습니다. 또 중소형주가 상승세를 견인한 반면에 이 미디어주와 제약주는 약세를 보인 그런 한 주였습니다. 네, 홍콩 지수도 계속 보시겠습니다. 네, 홍콩 지수 이틀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1.12% 상승한 12,975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지난 주말보다 목요일보다 또 상승폭이 또 큰 모습인데요. 또 중국의 대형 은행의 실적 개선이 시장에서는 이 홍콩 증시에서도 그대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에 일본발 이 방사능 악재 영향은 점차 약화되고 있다라는 모습도 지금 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는데요. 업종별로 보시면은 이 은행과 부동산, 석유화학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인도 센섹스 지수 보시겠습니다. 네, 인도 지수도 계속해서 오름세를 기록을 하다가 지난주는 2.53%로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18,000선에서 거래를 마쳤는데요. 네, 다른 시장과 마찬가지로 지금 글로벌 경제 회복세에 대한 기대감으로 지수가 크게 오른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수출 실적 증가가 기대되는 소프트웨어주가 가장 큰 폭으로 지난주에 올랐습니다. 네, 계속해서 러시아 RTS 지수 보시겠습니다. 네, RTS 지수도 계속해서 오름세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0.67%로 강보합세를 기록을 했습니다. 2,000선에서 거래를 마친 그런 모습인데요. 네, 특히나 이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동결했다라는 소식이 투자 심리를 고무시켰던 것으로 보입니다. 또 금융과 정보통신업종이 가장 큰 폭으로 상승을 했고요. 반면에 소비자 상품은 약세를 보인 한 주였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브라질 보베스파 지수 보시겠습니다. 네, 하루 만에 반등을 했는데요. 소폭 올랐습니다. 0.34% 오른 67,000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대부분 업종이 강세를 보인 반면 특히나 이 정보통신주가 강세를 보인 한 주였는데요. 네, 최대 온라인 유통업체인 B2W 치아가 가장 큰 폭으로 오르면서 시장의 강세를 견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까지 이머징 마켓 전해드렸습니다.
네, 저희 개편을 맞아서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생방송으로 댓글로 참여해주시는 분들 중 9분 뽑아서 매일 선물 드리고 있으니까요. 계속해서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올 들어 제스민 혁명과 일본 대지진 사태로 감추어져 있었던 유럽 재정 위기 문제가 다시 불거지고 있습니다. 한편에서는 3차 재정 위기가 다시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서 오늘 더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미래에셋증권 한상춘 부사장님 나와 계십니다. 부사장님 계속 이야기 나눠가 볼 텐데요. 현재 유럽 재정 위기가 다시 불거지고 있는 현상부터 짚어주시죠. 근데 이번 주가 사실 3월의 마지막 이렇게 주인데요. 네. 원래 그 3월 달에는 올해 증시를 전망하면서 만개 몰려 있는 그 유럽 재정위기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이 측면이 연초부터 상당히 관심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주인 만큼 이번 주에 그 좋은 재료들도 있습니다는 아무래도 증시 참여자 입장에서는 유럽의 그 재정 위기 이 문제가 가장 큰 관심사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네. 사실 그렇습니다. 이미 지난주부터 말씀하신 그 제스민 혁명, 그 다음에 일본의 그 대진 사태, 올 들어서 증시에 굉장히 부담이 됐었죠. 이런 것이 이제 근본적 문제는 해결된 건 아닙니다는 수면 아래 그 잠복되고 또 이렇게 악재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투자자들이 그 이렇게 반응하는 민감도가 좀 떨어지게 마련입니다. 예. 문제 해결을 여부와 관계없이요. 그럼에 따라서 이런 부분에 그 소강 상태를 이르다 보니까 위기 3년째 그 불거지는 일전에 한번 알아봤던 애프터 크라이시스 문제, 이 문제는 네. 사실 그때도 이러한 그 수시로 발생하는 리스크 부분이 좀 줄어들 경우에는 본질적으로 드러난다 하는 것을 말씀드렸는데요. 지난주에는 그 포르투갈이 국가 신용등급이 강등됐죠. 그렇죠. 특히 그 포르투갈의 국채 수익률이 한 7%를 벗어나고 있는데요. 시청자분께서 유럽의 국채가 특정 국가의 국채가 수익률이 한 7%가 벗어나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하면 대체로 네. 2에서 3주 이내에 구제 금융을 받게 됩니다. 예. 아일랜드라든가 그리스의 경우를 바탕으로 해서 그래서 항상 유럽 재정위와 관련해서는 그 나라의 국채 수익률이 7%를 벗어나느냐 이 여부를 그 중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어쨌거나 그 7% 벗어남에 따라서 포르투갈이 빠르면 이번 주에 구제금융을 받지 않겠느냐 해서 지금은 적게는 한 700억 달러에서 많게는 900억 달러 정도, 대체로 900억 달러로 이렇게 확정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데요. 예. 이렇게 그 포르투갈 문제가 심상치 않게 돌아가고요. 또 한 가지는 지난 주말에 그 스페인에 대해서 국가 신용등급은 그 조정하지 않았습니다는 스페인 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는 30개 그 시중은행에 대한 신용등급을 미국 그 무디스가 일제히 내렸었거든요. 네. 그럼에 따라서 시기적으로 3월의 그 마지막 주에 그 임박하는 이런 시점이고, 그 다음에 스페인 같은 경우에는 유럽에서 상당히 독특한 위치를 차지하기 때문에 그렇죠. 스페인의 그 신용등급이 은행의 신용등급이 강등을 계기해서 이런 유럽 재정 위기에 대한 우려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제스민 혁명이나 대지진 사태로 잠시 감추어져 있었던 이런 문제들이 지금 고개를 들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네요. 네, 벌써 사실 유럽 재정 위기가 발생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도 계속해서 이렇게 지속이 되어 오고 있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네, 글로벌 증시에서 유럽 재정 위기 문제. 네. 아마 작년에 이것이 3월 말 정도서 부각된 거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네. 시기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1년이 지났습니다. 통상적으로 보면 이러한 악재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터져 나오면 문제점이 불거지면서 해결책이 들어가다 보니까 사실 이것이 시기적으로 보면 1년 정도 지나면 대부분 다 해결되고 정책적으로 해결되는데요. 예. 이 문제는 지금 1년이 지나도록 근본적 문제가 거의 해결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아, 예. 그러면 이렇게 유럽 재정 위기가 지난해 1차, 2차 이어서 3차 우려가 제기될 만큼 지속되는 데 있어서는 역시 재정인 만큼 재정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면 재정 수지라는 것은 크게 보면 지출 사이드가 있고 그다음에 네. 수입 사이드가 있는데요. 네. 그걸 나눠서 좀 말씀드리면 일단은 그 유럽의 재정의 지출적인 측면에서 보면 과다한 복지비. 아마 그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현 정부 이전에 성장보다는 분배를 강조하는 사회에서 이 네덜란드식 분배 모델이다. 네. 스웨덴 분배 모델이다. 이것이 한동안 어떤 학자에 의해서 굉장히 마치 이상적인 분배 모델로 이렇게 부각됐었습니다는 네. 이런 것이 결국 과다한 재정 지출로 연결되는 과정에서 재정 수지가 악화되고 국가 채무가 불거진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수입적인 측면에서 보면 유럽은 뭐 아시겠습니다는 정도 차이 문제지 그동안 유럽의 경제 성장률이 대체로 1에서 2% 정도, 지금은 1%대인데요. 네. 이렇게 그 성장률이 낮음에 따라서 선진국처럼
소득 대비해서 재정의 수입 구조가 누진적 구조인 상태에서 보면 경기가 회복되지 않으면 재정 수입이 줄어들고 네. 재정 수입이 줄어들면 앞서 말씀드린 같이 과다한 재정 지출은 국민들의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재정 수입이 이렇게 줄어든다 하더라도 빨리 줄이기가 어렵습니다. 이것은 이제 다운워드 리지터에서 재정의 하반 경직성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결과적으로 시청자 여러분 지출은 증가하는데 재정 수입이 줄어들다 보니까 이렇게 재정 적자 문제와 여기에 따라서 재정 위기 문제가 1년 이상 지속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재정은 공공 부분이 문제다 보니까 네. 이렇게 재정 문제가 이렇게 터지면 구조적으로 공공 부분이 주도가 돼서 공무원이 주도가 돼서 이러한 개혁이라든가 구조정이라든가 긴축안이라든가 이런 거를 좀 받아들여야 되는데요. 해야죠. 그리스라든가 이런 거에 나타난 것처럼 이해관계에 가장 직접적인 공무원들이 오히려 개혁과 그다음에 구조조정안에 대해서 가장 저항감 있게 지금까지 드러난 상태거든요. 네. 그런 각도에서 보면 앞으로도 이런 재정적자라든가 국가채 문제가 쉽게 개선될 수 있는 성질일 것은 아니다 하는 이런 판단 하에서 예. 유럽 재정위기 문제가 이렇게 1년 이상 끌어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스웨덴이나 네덜란드 같은 복지 개혁 모델들이 실패를 하고 또 말씀하셨다시피 공공개혁 부분의 의지가 좀 박약한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느냐라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네네. 지금 방금 질문이 하나 들어왔는데요. 재즈남님께서 유럽 재정위기 언제까지 세계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지 궁금하시다고 하거든요. 언제까지 지속이 될까요? 일단은 상당히 좀 어려운 문제긴 하지만 왜냐하면 이 문제에 있어서 자신감 있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아마 세계적인 석학들도 아무도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유럽 재정위 문제는 다른 국가와 달리 통합된 국가의 문제입니다. 통합된 국가의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하나의 국가의 문제라면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겠습니다는 유로랜드마도 17개 회원국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 정책적으로 통일된다 하더라도 국민들이 또 저항감이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그리스라든가 이런 피그스에 네. 자금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독일과 프랑스 국민들이 굉장히 저항한 것 마찬가지로 단순히 정책 사이드에서 합의사뿐만 아니라 국민들 문제까지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예. 이 문제가 그렇게 쉽게 개선할 수 있는 성질일 것은 아니다 하는 걸 말씀드리고요. 네. 또 한 가지는 사실 그렇습니다. 쉽게 개선될 수 있는 성질일 것이라 아니라면 어떠한 쪽으로 이게 치유 방안이 될 것인가. 그래서 서서히 나타나겠지만 치유 방향의 전개 방향을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거든요. 네. 그런 것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같이 공공 부분의 지출 부분은 하방 경직성 때문에 전체 규모가 이렇게 줄이기 어렵다 하더라도 네. 우리가 경기 부양 쪽으로 이렇게 지출을 좀 조정하면 재정 수입이 증가해서 재정 적자가 줄어드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면 네. 전체적인 재정 지출은 삭감하지 않는 상태에서 그런 걸 어떻게 이렇게 조정해 나갈 것인가 하는 측면에서 보면 미국의 오바마 정부가 추진했던 페이고 원칙, 네. 페이고 원칙이라는 것은 사실 경기 회복과 관련이 없는 부분, 일반 경기서 경비는 대폭 줄이고, 이게 이제 공무원 부분이라고 합니다. 예. 공무원 임금 같은 거 예. 대폭 줄이고, 그다음에 경기 회복에 이렇게 부양 효과가 큰 쪽은 좀 몰아주는. 그래서 한쪽은 지불해주고, 페이 경비를 삭감해서 네. 경기 부양 효과가 큰 부분은 고 집중적으로 지원해주는 네. 이런 방식을 통해서 사실 이런 문제를 좀 풀어가야 되는데요. 아직까지는 이 부분이 공무원이 주도가 돼야 되는데요. 자기 자신의 여러 가지 소득이라든가 이런 네. 것 때문에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도 미국처럼 그렇게 적극적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는 특단의 조치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네. 17개 회원국들이 합의해서 특단의 조치를 내리기도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결국 유럽 경기가 회복돼야 이 문제는 풀어갈 수 있는 상태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정확한 시점을 말하기는 어렵지만 앞으로 한동안 지속이 될 것이라고 예측을 그렇습니다. 하시네요. 네네. 부사장님의 자세한 설명에 지금 실시간으로 질문이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려도 네네. 괜찮을까요? 괜찮습니다. 네, 오늘 모처럼 쉬는 날이라서 처음 참여하게 되신 가온해네님의 질문입니다. 리비아 사태와 관련해서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은 어느 정도일지 걱정이 좀 된다고요. 여기에 대해서 언급을 좀 부탁드리네요. 일단 리비아 사태 같은 재습혁명은 네. 다른 시위대, 민간 시위대가 하는 것과는 좀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시위대 입장에서는 주로 목적이 장기 집권자의 퇴출 문제이기 때문에 예. 철저하게 원유 생산 차질을 빚어주는 이러한 산유 시설의 이렇게 파괴 문제라든가 경제 시설의 파괴 문제와는 사실 거의 그렇게 그런 문제는 건드리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산유시설 파괴 문제도 사실 시위대에서 나타난 게 아니라 리비아 대통령, 리비아 친위구에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사실은 그 원유 수급의 차질이 이렇게 크진 않기 때문에 일부 그 루비니 교수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네. 매럴당 150달러에 이렇게 근접을 해서 그렇죠. 세계 경제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할 것이다 하는 이런 것은 가능성이 적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네. 다만 한 가지 우리 경제와 관련해서 사실상 국제유가가 큰 폭으로 올라갈 가능성은 비교적 적다 하더라도 이것이 중동과 그다음에 북아프리카 이런 지역이기 때문에 3대 유정 간 그 가격 형성에서 보면은 질적인 측면에서 서부 텍사스 중진리가 가장 높아서 정상적이라면 서부 텍사스 중진리 가격이 가장 크고 네. 높고 그다음에 브렌트 가격이 다음으로 높고 두바이가 가장 낮은데요. 그렇죠. 그러나 이것이 북아프리카 문제, 중동 문제다 보니까 브렌트유 반대로 가격이 가고 가장 있죠. 높고 예. 그다음에 우리가 많이 한 70% 정도 들어오는 두바이 가격이 오르기 때문에 우리 경제 입장에서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사실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금리를 올린 만큼 인플레 사항이 지금 많이 되기 때문에 코스트 푸시 측면에서 유가가 올라가면 또 수입 비중이 높은 두바이 가격이 올라가면 인플레가 이렇게 불러오고 있지 않게 되냐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데요. 네. 이번 주에 우리나라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 3월달 발표입니다는 대체로 5%에 근접하는 게 아니냐 해서 일부 주택담보대출을 갖고 있으신 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부담스러울 겁니다. 네. 또 한국에서 금리를 올리지 않을까 금통위는 다가오는데 하는데요. 네. 한 가지 말씀드리면 지금은 이렇게 자스민 혁명 따라서 우리 두바이 가격이 올라서 인플레 원이 불거진다 하더라도 네. 금리 상승은 소위 디맨드 풀 사이드 경기 과열에 따라서 총수요가 증가돼서 인플레가 올라갈 때 이때의 인플레를 잡는 주스단입니다. 그래서 네. 한국은행의 금통위원 위원회를 비롯해서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점에서 금리를 올리면 한국 경제 부담은 더 준다. 특히 자산시장의 부담은 더 준다 하는 측면에서 코스트 푸시 측면이라면 환율을 좀 내려서 원화를 좀 절상을 시켜서 이런 부분을 잡아가면 국민들이 좀 고통을 좀 줄이고 네. 그다음에 그동안 이익을 많이 누렸던 수출 부분, 수출 산업 같은 경우는 좀 다소 부담을 주는 그래서 고통을 분담시켜주는 이런 상태에서 이 문제를 풀어가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금리 상승 등의 정책적인 그런 방안도 같이 필요할 것이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네, 만치님께서는요. 출근하면 가장 먼저 확인해보는 검색어는 환율, 물가, 소비자 등등이라고 하시네요. 그래도 한상춘 부사장님이 말씀해주시는 현황을 듣다 보면 심리적으로 안정이 되신다고요.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네요.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유로화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이 없지 않아요. 있을 수밖에 없는데 지난 24일 미국 CNBC와 인터뷰에서 워렌 버핏이 유로화가 앞으로 파장이 일 것이다라는 예상을 자신은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재정위기가 이게 1년 이상 이렇게 지속이 되고 네. 또 단기의 개선 가능성이 적다면 당연히 유로화에 대한 회의적 시각이 일 수밖에 없습니다. 네. 원래 유로화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이 단일 통화가 경제 여건이 서로 다른 국가에 도입해서 이 통화치를 유지하려면 회원국들이 지금 이제 아까 시청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환율과 금리와 그다음에 재정 수지와 물가적 측면에서 네. 어느 정도 평평한 레벨 플레이닝 필드, 즉 평평한 조건을 이렇게 달성해야 됩니다. 이것이 유명한 에코노믹 컨버전스 컨디션, 경제 수렴 조건이라 하는데요. 네. 지금 유럽 재정위기가 1년 이상 지속됨에 따라서 신유로 유로랜드 가입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지금 가입된 상태라 하더라도 경제 수렴 조건을 가입 당시 충족시켰다 하더라도 재정위기가 불거지는 과정에서 이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이런 회원국들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이것을 보통 이제 bad apples다. 이 bad apple스면 썩은 사과라는 사과. 얘기죠. 예. 썩은 사과에서 우리로 얘기하면 유로랜드 회원국이지만 유로랜드 회원국에서 지켜야 될 의무사항에 해당되는 이코노믹 컨버전스 컨디션, 경제 수렴 조건을 지키지 못한 국가, 네. 소위 무늬만 회원국이죠. 예. 이 무늬만 회원국들이 지금 늘어나고 있는 상태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문제는 이 무늬만 회원국들이 늘어나면 소위 good apples, 이게 건전한 사과니까 건전한 회원국이 되겠죠. 네. 이 회국까지도 소위 컨테진 이펙트, 전염 효과 때문에 유럽 통합이 깨지지 모를 것이다 하는 이런 추측을 나올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런 상태에서 조지 소로스라든가 아니면 워렌 버핏 같은 사람들이 특히 워렌 버핏 같은 사람들은 모든 사물을 긍정적으로 보는 거로 알려져 있습니다는 책을 보면 유럽 통합, 그 다음에 유로화에 대해서 앞날에 대해서 비교적 회의적 시각으로 이렇게 돌아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갈수록 유럽 통합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은 늘어날 것이다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네, 아까 질문해주신 가온혜님께서 다시 댓글 달아주셨는데요. 너무나 친절하고 알기 쉽게 답변을 해주시니까 이해하기가 쉽다고요. 감사드린다고 말씀드리네요.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아까 회의적인 시각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궁금한 건요. 왜 회의적인 시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로화가 강세를 보이는 겁니까? 당연히 이제 그런 질문을 안 할 수가 없죠. 네. 왜냐하면 통화이론상 보면 그 나라의 그 통화치는 경제 실상을 반영하는 얼굴이다. 자, 그러면 유앵커의 그 얼굴을 이렇게 보면 오늘 좀 굉장히 좀 밝은 미소를 많이 짓는 것 같아요. 네, 아마 그 감사합니다. 지난 주말에 굉장히 스트레스를 좀 해소해서 몸 상태가 건강한 상태가 아닌가 이렇게 보는데요. 네. 통상적으로 보면 몸 상태가 건강하면 얼굴이 좀 화색이 돌고요. 네. 그다음에 자기 자신의 컨디션이 안 좋으면 얼굴이 노랗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통화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유럽의 재정 위기가 계속된다면 당연히 몸 상태가 안 좋다 보니까 유로화는 그 약세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네. 최근에 유로화가 상당분 강세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한때 그 유로당 1.19달러가 지금 1.40달러를 벗어나고 있는데요. 예. 그만큼 유로가 강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그럼 왜 그러냐 하는 측면에서 보면 역시 유럽 쪽에서 강세 요인을 찾다 보면 시청자분께서 이렇게 퀘션을 그릴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러나 환율은 상대 변수이기 때문에 여기 그림 보시죠? 이렇게 지난 주말에 조금 내리긴 했으면 1.40달러를 좀 벗어나는 모습을 네. 우리 화면 그래프에서 보는데요. 비교적 가파르게 이렇게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네요. 추세를 보면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지 네. 않습니까? 이것이 유럽 재정위기인데도 불구하고 유로 환율이 이렇게 올라간다는 것은 그만큼 유로가 강세, 달러 약세다 하는데요. 바로 환율은 상대 변수이기 때문에 유로화 강세윤을 유럽 측에서 찾지 못한다면 미국 측에서 찾으면 됩니다. 예. 최근에 보면 미국은 중심토로서 미 달러가 위상이 좀 많이 떨어지는 상태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제스민 혁명기라든가 일본 대진들을 쿠션 이펙트, 즉 버퍼 이펙트, 완충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서 대외적으로 미 달러 약세 정책을 오바마 대통령이 네. 은근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유럽 쪽에서 유럽 재정위기가 나와서 유로화를 약화시킬 수 있는 요인가 나오다 하더라도 네. 미국 측이 미 달러를 더 약화시킬 수 있는 요인이 나오면 유로화도 약세 요인이지만 미국 측에서 더 미 달러를 약세로 될 수 있는 요인이라면 상대 변수이기 때문에 유로화는 강세로 나타나겠죠. 그렇죠. 이런 현상이 지금 그 시청자분께서 쉽게 이어지 못하는 이러한 유로 강세를 연출하고 있는 원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유로화 강세가 어떤 영향을 미칠까? 유럽 재정 위기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유럽 재정 위기는 아무래도 재정 위기 문제를 풀어가는 데는 상당히 좀 걸림돌이 될 거로 이렇게 봅니다. 네. 이것이 유럽의 회원국들이 지금 유로 강세에 대해서 반기지 않는 이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네. 유럽 재정 위기를 풀 때 앞서 말씀드린 같이 가장 중요한 것은 재정 수입의 누진적 구조, 다시 말하면 경기 회복 정도에 따라서 재정 수입이 더 증가하는 이러한 그 조세 구조를 갖고 있는 상태에서 보면 이 문제를 풀어가는데 유럽 경기에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하는 것을 말씀드렸는데요. 예. 결과적으로 보면 이렇게 될 때는 유로가 약세가 돼서 유럽의 그 수출이 증가돼서 경기가 회복되면 재정 수입이 증가되고 그다음에 유럽 재정 위기 문제는 풀어가는데 어느 정도 이렇게 계기를 마련할 수가 있는데요. 네. 유럽 재정 위기가 지속되는 상태에서 유로화가 강세가 되다 보니까 수출이 안 좋고 네. 경기도 안 좋다 보니까 재정 수입이 더 안 좋다. 그러면 사실 유럽 재정 위기의 해결에는 상당 부분 걸림돌로 작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유로화 강세가 오히려 재정 위기 돌파에는 걸림돌이 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군요. 이제 가장 궁금한 질문할게요. 이러한 유럽 재정 위기가 우리 증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십니까? 앞으로 이제 그 문제 관련해서는 유럽 재정 위기가 지속될 경우 지금 상태에서 지속되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보면 앞으로 통합은 지켜질 거로 봅니다. 네. 그러나 현실적인 제약 요건 때문에 지금 1년 이상 지속돼 있고 1년 이상 지속되는 과정에서 회원국 사이라든가 회원국 국민들 사이에 유럽 통합에 대한 회의론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수정된 형태로 유럽 통합의 앞길을 이렇게 가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네. 현재로서는 그 조지 소로스 이런 사람들이 주장했던 투 트랙 방안, 소위 그 굿 애플스, 건전한 그 경제 회원국들은 앞으로 통합을 위해서 가고 그 다음에 배드 애플스, 무늬만 회원국들은 차제 그 탈락시키는 이런 쪽으로 가는 투 트랙 방안이 모색될 거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우리 그 국내 그 투자가들 입장에서는 유럽 재정위기가 이런 수정된 형태로 간다 하더라도 단기적으로 보면 유정 재정위기가 지속될 경우에는 결국 리먼 사태와처럼 미국의 금융사들이 한국에서 자금을 회수해서 한국의 네. 주가가 떨어지고 환율이 올라가는 이런 현상이 발생될 것인가 하는 이 측면이 지금 가장 관심사로 되는데요. 네.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런 사태에 처져서 마진콜이라 하는 것은 유럽 금융기관들이 자본을
부족한 현상이 발생한다. 그래서 특정한 선 밑으로 떨어지는 현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네네. 그다음에 이러한 그 증거금 부족 현상이 발생하는 마진콜이 발생하면 고객과 신뢰를 유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유럽 금융사들은 기존의 자산을 회수해서 이것을 응해야 됩니다. 그러면 기존의 자산을 회수하는 닐 레버리지 국가를 어떤 쪽에서 할 것인가 하는 측면에서 보면 역시 보유 자산을 적게 처분해서 이것을 마련하기 때문에 한국과 같은 이런 국가에서 좀 마련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이 지금 네. 유럽 재정위와 관련해서 한국과 같은 여객국에서는 가장 주목해서 바라볼 대목인데요. 미국보다는 한마디로 사실 그 가능성은 좀 낮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네. 또 한 가지는 지난 1년 동안 유럽의 재정위기가 지속되는 상태에서 유럽의 현국들이 손 놓고 있으면은 않았습니다. 네. 나름대로 많이 노력을 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아시아 외환위기 이후에 아시아 외환위기 재발 방지 차원에서 2000년에 최고의 치앙매이에서 위기 재발 방지를 마련을 하는 게 유명한 치앙매이 계획입니다. CMI라는 표시를 네. 하는데요. 이걸 본보기로 해서 지난 1년간 유럽의 구조금융을 대폭 확식시켰고 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의외로 까다로웠었는데요. 그걸 많이 완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일부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3차 유럽 재정위기가 이렇게 터져나와서 네. 한국 주가가 조정을 받을 것이다 하는 이런 시각은 가능성이 비교적 낮겠다 하는 것을 좀 말씀드립니다. 너무 시청자분께서 우려를 하실 필요는 없다. 다만 유럽 재정위와 관련해서 밸런스 입장에 처해 있는 스페인의 전염 여부, 특히 국가신용등급의 전염 여부는 유럽 재정위와 관련해서 가장 주목해서 바라볼 사항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네, 우리 증시에 미칠 악영향의 가능성은 비교적 낮지만 앞으로 스페인 사태는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그렇습니다. 말씀이셨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최근 뉴욕타임스에서 일본 펀드로 외국계 자금이 많이 들어오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간 단위로는 사상 최대 규모라고 하는데요. 그간 많이 얼어붙었던 증시가 이번 기회로 많이 회복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오늘 댓글로 많은 분들 참여해 주셨습니다. 네, 멀대님, 꿈투리님, 준마님, 파라님, 먼동이 트다님 등 많은 분들 답글 주셨는데요. 그중에서 멀대님과 또 꿈투리님 댓글 읽어드릴게요. 이제야 왜 유로화 강세인지 이해가 되신다고요? 유로화 강세가 아니고 달러화 약세네요. 감사합니다. 이런 댓글 주셨고요. 꿈투리님은 다양한 정보를 함께할 수 있는 방송 감사하다고요. 저희가 더 감사합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힘찬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